조금 전에 그 신원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 IT 관련된 경력은 한 20년 정도가 되고요. 뭐 그 책도 한 2권 정도 썼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책도 썼고, 앱마케팅이라는 책은 제가 한글, 그다음에 영문, 일본어로 좀 글로벌 출간 좀 했고요. 뭐 제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전 이제 이통사, 해외에 있는 이통사, 뭐 버라이즌, 보다폰, 그 뭐 SKT, KT까지 다 모아서 24기가 모인 앱 도매 마켓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웩이라고 하는 그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같은 걸 기획해서 그걸 만드는 일을 했고요.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쪽에 있던 회사가 OS를 개발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쪽은 지금 애플과 구글이 양강구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뛰어든 게 너무 늦어서요. 그걸 피버팅을 해서 차량용 OS로 컨버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OS로 컨버팅을 했던 게 2011년도거든요. 2011년도면 지금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올해 이제 키워드가 그 스마트 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011년도에 차량을 뛰어들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차량 OS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현대자동차 쪽에 지금 이제 OS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QNX라는 곳에 납품을 해서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BMW나 벤츠 쪽에도 그 제가 초기에 인발부했던 OS가 탑재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저 이제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 쪽으로 좀 이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계열사 하나를 M&A를 해서 뭐 플레이포럼이라고 하는 게임 웹진 하나 M&A해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그 게임 관련된 검색 엔진과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코리안 클릭이란 그 객관적인 지표 순위로 봤을 때 카테고리 1등까지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M&A 시에 뭐 UV가 78만 정도 됐는데 그거 한 250만 정도까지 좀 늘렸고요. PV도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 좀 전에 설명드린 오비고라는 곳과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쪽에서 있었던 그 경험들, 그리고 그냥 마케팅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갖고 제가 이제 교육회사를 좀 창업을 했습니다. 교육회사를 창업해서,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소 캠퍼스는 좀 이제 온라인 실시간 교육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교육을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실시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 사업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곧바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을 다룬다고 한다면 그 마케팅이라는 용어 앞에 디지털이라는 게 붙게 돼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이 과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그 여러분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은 여러분 세대에서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쪽에 지금 이제 제가 CF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걸 생각하는 게 그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마케팅을 놓고 보면 실제 전통적인 마케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앵그리 니슨 52 같은 캠페인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SK텔레콤이나 뭐 현대자동차나 뭐 P&G나 그런 회사에서 많이 진행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ATL과 BTL로 표현을 하는데, ATL, BTL은 과거에 미국에 있는 광고회사가 고객들한테 비용을 빌링할 때 A4지에다 이런 식으로 빌링을 했어요. 선 하나 딱 긋고 그 위에
자, 선 위쪽에 있으니까 그걸 어버브 더 라인, 선 위쪽이라고 해서 이건 중요한 매체들, 그걸 4대 매체라고 해서 TV, 신문, 라디오, 잡지. 조금 전에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을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주요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밑에 선 밑에 있는 마케팅 방법들, 선 밑에는 빌로우 더 라인이라고 해서 그 위에 다양한 매체들, 예를 들어서 그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이외에 뭐 지하철이라든가 5개 광고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뿌리는 것들을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재래기획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면 저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마케팅 자체를 놓고 보면 저 녀석은 마케팅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요. 마케팅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고객에서 출발을 하고요. 결국 우리는 사업을 잘 알리기 위한 수단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 고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고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요. 자, 마케팅은 여기서 출발해요. 자, 조금 전에 그 앵그리 니슨 그 52라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메시지죠? 게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을 잘 이해하고 제품 서비스를 잘 이해한 다음에 고객한테 우리 제품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TV CF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아티클이 될 수도 있고 카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보도자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개발해요. 자, 메시지를 개발한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할 매체들, 채널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채널을 선택하는데 이 채널이 크게 전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전통 채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4대 매체들, TV, 신문, 라디오, 그 잡지 아니면 ATL과 BTL로 표현되는 것들을 다 전통 매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전통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도 오늘 학교 오시기 전에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봤던, 오늘 보면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오늘 보면 당연히 뉴스들 많이 보셨고 뭐 그 놀랍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다 여러분이 어디서 보셨나요? 아마 집에서는 TV로 보셨을 거예요. 집을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셨나요? 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TV, 신문, 라디오, 잡지 보신 분은 없을 거고요. 다 스마트폰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모바일 앱을 가지고 정보들을 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전통 채널에서 디지털 채널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채널로 확장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디지털 채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네이버, 구글, 막 카카오, 페이스북 같은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보셨을 텐데, 자, 과거의 마케팅은 메시지를 잘 만들어서 전통 채널을 통해서 뿌리는 게 대표적인 마케팅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전통 채널은 크게 보면 자, 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면 잠시만요. 네, 전통 채널 같은 경우는 전통 채널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그 대선 캠페인이나 그런 걸 봐도 상당히 고가로 컨텐츠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배포하는 배포 비용 역시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곡선이 어떤 게 만들어지냐, 이게 비용이고 이걸 도달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런 리니어한 곡선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 하려고 내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메시지를 만들면 뿌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선거할 때 공약 페이지 같은 거 여러분 보셨죠? 공약 페이지 보시는데 그 저희 애가 그 대통령 이번에 나온 사람이 15명인데 왜 공약집은 저희 집에 배달된 건 5개밖에 배달이 안 됐더라고요. 공약집은 왜 5개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대선자들은 비용이 없어서 공약집을 못 만들었다. 배포 비용이 없어서 도달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컨텐츠를 잘 만들어도 유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배포 비용이 필요한 게 우리는 전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부 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용한 그 배포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썼을 것 같아요? 보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억에서 600억 정도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컨텐츠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 배포 비용은 거의 제로에 수렴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곡선이 비용 대비 도달이란 측면에서는 이런 곡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그로스 해킹 곡선이란 용어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 하나가,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채널 하나가 전통 채널에서 디지털 채널로 바뀌었는데 그게 비즈니스에 끼치는, 비즈니스는 예산이죠. 예산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의 성과 모델이 비용 대비 도달이 리니어하다. 한마디로 요 녀석은 예산이 없으면 마케팅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전통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자,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나 방법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내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디지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널 쪽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마케팅 요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우리는 제품, 고객을 잘 이해해서 제품 서비스를 잘 이해한 다음에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이 만든 메시지를 이 고객, 여기 보시는 이 고객이 있을 만한 곳, 이 고객이 있을 만한 곳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고객이 있을 만한 채널에 이 마케팅 메시지를 뿌리는 게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마케팅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채널이 고가의 채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되게 다양한 아주 선택 가능한 채널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케팅 쪽에서는 디지털 채널 쪽 보면 디지털 채널 특성들을 강조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디지털 채널 특성을 강조하는 곳이 되게 많은데 그 실제 마케팅 쪽에서는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것과 잘 만든 메시지를 채널의 특성을 맞춰서 잘 배포하는 것 두 가지가 마케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만든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를 잘 만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여러분 플렉스 테이프라고 하는 이 테이프 보신 적 있으세요? Flex tape is no ordinary tape. Its triple thick adhesive virtually welds itself to the surface, instantly stopping the toughest leaks. Leaky pipes can cause major damage, but Flex tape grips on tight and bonds instantly. Plus, Flex tape's powerful adhesive is so strong, an Arby's holds all. Tape comes super you the power of Flex tape. 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보트를 갖다가 두 동강을 냈고요. 자, 이 테이프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와 닿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형적인 마케팅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렉스 테이프처럼 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 문장을 만들어서 아니면 유형을 만들어서 그걸 뿌리는 거. 그게 마케팅이고요. 조금 전 플렉스 테이프처럼 메시지를 강렬하게 잘 만들어내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그 뭐 인식을 높인다거나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메시지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마케팅 노력이 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채널들이 다원화되면서 디지털 채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채널 쪽에서는 채널의 특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시장이 변화된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24시간 인터넷이 연결되는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 갖고 계시는 것 때문에 24시간 365일 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보니까 황사 때문에 되게 좀 그 공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황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뭐 재난 문자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재난 문자가 좀 이제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 문자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가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여러분한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쪽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전통 채널에서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과거에는 기업이 그러니까 확성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비자들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쪽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같은 학생들인데도 발언권이 달라져요. 발언권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판례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판례를 갖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마케팅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고려해야 되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4대 매체만 잘 케어하면 됐는데 이제는 수많은 매체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이 일일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복잡도는 더 높아졌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쁘냐?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것, 즉 광고가 마케팅의 핵심이었어요. 내가 돈을 써서 효과적으로 아까 플렉스 테이프 같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채널에 배포 비용을 통해서 뿌리면 그게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내용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내용은 다 로그로 남습니다. 로그로 나오면 그 로그를 통해서 소비자를 예측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정말 효과적인 소비자냐. 자, 고객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의 여성을 타겟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광고에서는 그래서 실제 내 마케팅 메시지가 효과적이다라는 걸 내 제품이 잘 팔리거나 팔리지 않는 걸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한 리얼타임, 한 일주일 단위로 유저 유입을 체크하면서 유저들이 과연 우리 메시지에 소구되는지 우리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 환경에서 핵심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예측하고 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마케팅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변경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마케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 그 다음에 뭐 고객 분석, 뭐 CRM,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잘 만드는 거. 그게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었는데 이제는 그 역량 플러스 기술적 SEO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깊은 역량이라든가 과거에는 마케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들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건 기존의 마케팅 역량,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브랜드 전략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역량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기술적 역량, 컨버전스 역량이 필요한 게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한번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마케팅 트렌드는 매체의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매체들이 과거에는 마케팅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4대 매체, TV, 여기 보시면 TV나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 잡지가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유저들이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던 그 매체가 과거엔 TV, 신문, 라디오, 잡지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6, 7년 사이에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 때는 아마 7년 전쯤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중학생이거나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다 뭘 들고 다니셨나요? 남학생이란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들고 다녔을 거고 아니면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책들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방 속에 있는 건 대부분 스마트폰 하나 이외에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그래도 그 책들을 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을 텐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아마 책 들고 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24시간에 과거에는 TV에서 보내는 시간, 신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보내는 시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 보내는 시간이 과거의 TV, 그 신문을 보던 시간이 대부분 여기 보시는 자, 이동형 인터넷이나 고정형 인터넷 소셜미디어. 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걸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리소스 중에 그 부자든 아니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유일하게 일정한 리소스가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고 마케팅에서는 그 관점에서 쉐어 오브 타임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고객들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냐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쉐어 오브 타임이 TV, 신문, 라디오, 잡지였다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신문, 라디오, 잡지의 시간들이 확 줄어들고 지금 보시는 이 트렌드 곡선처럼 그다음에 인터넷과 SNS로 이동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다 보면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뜰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마케팅의 핵심은 자,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그 메시지를 유저들한테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잡지에 지금 광고하면 효과가 어떨까요? 잡지 보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잡지에 광고를 한다면 도달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신문 기자들 몇 분이 있는데 본인도 신문 기사 발행을 한 다음에 기사 내용은 종이 신문이 아니라 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본대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이란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동을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신문 과거에 라디오 잡지에 마케팅 했던 사람들이 저 디지털 채널에 있는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TV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전송 매체는 이제 확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자, 이 TV는 결국 우리나라 보면 KBS, SBS, MBC 그쪽이 가장 중요한 채널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뜨고 있는 게 뭐죠? 요즘 보면 CJ ENM 같은 데가 뜨고 있죠. 자, CJ ENM은 채널 쉐어 오브 타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선거 방송 계속 보다가 밤에 되게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본 게 TVN에서 TVN에 윤식당 있잖아요. 윤식당을 봤거든요. 그건 MBC가 아니라 CJ에서 만드는 TVN에서 한 채널인데 내가 VOD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비용을 좀 내지만 그 비용 정도는 유저들이 기꺼이 좀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TV 자체도 그 브라운관 사각형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채널 전송자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쉐어 오브 타임이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면 제가 이제 새로운 동영상을 한번 띄워보는데 이 캠페인 만든 분이 당선되셨죠.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동영상 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의원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몸치들 같아서요. 볼 때 그래도 가장 춤을 잘 추는 분이 이분 같아서 이분을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걸 그냥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겠다고 보면 모 캠프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번에 디지털 캠페인에 활용을 했거든요. 4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이에요. 4년 전에는 디지털을 갖다가 응용하는 대선 캠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미미했어요. 근데 4년 사이에 자, 보면 다양한 캠프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을 되게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사회의 트렌드가 거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캠페인을 만든 사람은 캠페인의 목적은 뭘까요? 자,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이 캠페인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자, 투표 동료일 수도 있고요. 투표 동료일 수도 있지만 어이어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도를 향상하는 거. 결국 이걸 만든 사람이 1번 캠프고 이걸 이용해서 투표를 독려하라는 게 암시적으로 결국 가서 1번 찍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쉐어러블 컨텐츠, 조금 쉐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전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을 우리가 전개한다고 한다면 캠페인 목적을 고민해야 돼요. 자, 아까 보면 앵그리 니슨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뭘까요?
그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웨어니스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테이프는 뭘까요? 플렉스 테이프는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투표하라고 하는데 투표하라는 건 일본 가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낸 거예요. 물론 효과적으로 담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마케팅은 목적을 고민해야 되는데, 자, 마케팅은 목적이라고 하는 건, 자, 이제 유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소비자. 소비자는 구매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할까요? 자, 이게 그 되게 유명한 바이어스 전이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는 경로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어웨어니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대선 이번에 봤을 때 그 이번 대선에 몇 명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15명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5명 이외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5명 이외에 보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전 한 2명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뭐 2명이 누군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웨어니스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보팅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처음에 시작점은 어웨어니스예요. 어웨어니스. 최대한 많이 알리도록 하는 거. 어웨어니스고요. 자, 어웨어니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이제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주말마다 캠프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SUV를 좀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UV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SUV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라든가 QM6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나왔어요. 산타페라든가 QM6라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자, 그들의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사의 지면에 나오는 여러 신문 기사라든가 광고들을 보고 QM6라든가 산타페는 인지를 했습니다. 자, 어웨어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매체는 자, PR이나 TV 신문, 라디오, 잡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A텔과 B텔 매체들이 어웨어니스는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제가 QM6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QM6를 알게 된 건 실제 그 삼성에서 QM6 신차 발표회라는 걸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 특정 시점에 기사가 많이 됐고요. 그걸 보고 아, QM6라는 게 나왔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해요. 자, 구매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딱 인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대학생인데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면 어웨어니스 있는 몇몇 학교들을 고민하겠죠. 뭐 한양대학부터 해서 여러 모교니까,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뭐 카이스트라든가 여러 군데를 고민할 텐데, 그게 어웨어니스가 있으니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QM6를 고민한 순간 제가 뭘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요? 녹색창 가서 QM6 검색을 합니다. 녹색창 가서 QM6 검색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리스트를 보고, 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여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아, QM6는 가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이런 게 있구나, 산타페는 이렇구나 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컨시더레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컨시더레이션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가 여기 보면 이게 가트너 자료인데, 가트너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이메일이나 검색 광고나 뭐 리뷰나 블로그나 다양한 것들, 자, 여기에 영향 끼치는 매체들은 다 어떤 매체죠? 다 신생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A텔과 B텔 이외에 신생 매체들, 컨시더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여러분 아시는 인터넷상의 세계에서 유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원을 고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학과에 대해서 교수님 검색을 해본다거나 그쪽에서 뭐 선배들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해보는 게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QM6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QM6는 인터넷에서 안 팔아요. 인터넷에서 안 팔면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만약에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판매가 된다면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QM6 사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가격이 이미 다 고정적이어서 어딜 가더라도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예를 들어 10%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구매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라는 퍼초스라는 걸 일으키는 행위가 다 오프라인 스토어에서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카머스를 통한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저나 여러분이 되게 역사적인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마트가 여러분 아는 되게 유명한 오프라인 스토어죠. 근데 2017년이 이마트 신규 점포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해예요.
작년까지는 신규 점포를 계속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더 이상 오픈할 생각이 없대요. 자, 이미 오프라인 쪽은 그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구매 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니까 여러분 온라인 구매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규모가 아직은 오프라인이 좀 더 일반적이지만 이 트렌드는 온라인 구매 트렌드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건 구매했어요. 구매한 다음에 물건이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을 남기는 게 과거에는 그걸 친구들한테 나쁘면 나쁘다고 컴플레인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좋은 평이든 나쁜 평이든 제 SNS에다 리뷰를 많이 남깁니다. 이거라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니까 괜찮다라고 한번 고려해보라고 의견을 남기고 아니면 이건 좀 주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요. 자, 내가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내 물건 구매의 그 만족도를 남기는 채널도 온라인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쪽에 자, 어이어니스 컨시더레이션 퍼처스 그다음에 뭐 리텐션 어드버컷이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자, 이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까 사례 매체의 영향력은 딱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자, 컨시더레이션 퍼처스 그다음에 애드버컷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는 다 디지털 매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매체가 실제 그 소비자의 그 어이어니스를 제외한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마케팅의 목적이 어이어니스냐 컨시더레이션이나 퍼처스냐라고 했을 때 어이어니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디지털 마케팅 자체를 한번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자, 디지털 마케팅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자, 디지털 마케팅은 수많은 디지털 채널들이 존재를 합니다. 채널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데이터 분석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대로 보면 디지털 마케팅의 특성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기 보면 자,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모바일 앱,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채널들은 크게 이런 특성을 가져요. 첫 번째, 크리에이트 채널. 크리에이트 채널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요 녀석의 특징은 마케팅 메시지를 자, 마케터가 직접 올리는 거예요. 마케터가 직접 올리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으면 웹사이트 가입자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됩니다. 자, 올리면 가입자한테 노출되는 가능성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웹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건 SEO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녹색창, 검색 결과 영역이 나와서 최대한 많이 유저들한테 노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채널을 올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채널이 크리에이트 채널이고요. 자, 요 녀석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플렉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럼 플렉스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떤 깨진 곳에도 붙이기만 하면 보면 그 웬만한 그 보수가 하자가 문제가 없는 좋은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요 녀석은 내가 목표로 하는 노출수가 유저한테 노출수가 적어도 20만 번 정도 노출이 된다면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만 번 노출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내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채널에 그 메시지를 딱 올렸어요. 근데 웹사이트 가입자는 기껏해야 1000명이고 자, SEO를 통해서 유입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럼 부족한 노출수는 19만 번 정도가 부족하죠.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채널은 내가 원본 컨텐츠를 올려서 장기적으로 SEO를 통해서 유저한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채널이 크리에이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채널이 있냐? 쉐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쉐어 채널은 여러분 아시는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다양한 SNS,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들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만드는 메시지는 내가 올린 아까 보면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뭐 문재인 캠프라든가 플렉스테이프라든가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컨텐츠를 올린다고 본다면 요 녀석은 쉐어러블 컨텐츠라는 걸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본 메시지를 올린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고객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용 컨텐츠와 이거용 컨텐츠는 컨텐츠의 질이 달라요.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그런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문재인 캠프 같은 거 있었죠. 문재인 캠프의 그 춤추는 동영상. 그거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컨텐츠 자체가 전략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전략이 예를 들어서 아까 플렉스테이프는 내가 제일 잘났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 메시지를 강력하게 뿌리는 게 크리에이터 쪽의 컨텐츠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쉐어러블 컨텐츠. 어떻게 하면 유저가 자발적으로 공유를 일으키도록 할 거냐. 그걸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0번 정도 공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이 녀석은 자 보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컨텐츠가 뭐 100만 번, 200만 번 이상 공유가 일어나는 컨텐츠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포켓몬고 같은 경우.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컨텐츠 만들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실제 그 한 2달 사이에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디지털 채널에서 기존 전통 채널 대비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게 쉐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 채널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여기서 2,000번 노출에 여기서 10,000번 노출이 됐어요. 그럼 내가 부족한 건 이제 19만 번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자, 근데 나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채널과 쉐어 채널의 특징은 뭐냐? 이건 롱텀 ROI예요. 그러니까 쇼텀 ROI가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건 결과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주 장기간의 유저를 확보하고 요 녀석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팬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 6개월, 한 1년 정도를 운영해야 의미 있는 팬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단기간에 마케팅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채널이 푸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 채널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배너 광고, 뭐 구글 애드워즈 같은 그 다양한 광고 툴이고요. 요 녀석의 핵심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쓴 만큼 도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채널, ATL, BTL로 표현되는 전통 채널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채널이 푸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됐으면 부족한 노출은 난 이제 19만 번 노출을 여기 예산을 써서 노출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채널의 특징은 자 크리에이트 쉐어 푸시를 내가 어떻게 잘 조화해서 만들 거냐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자 대부분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이 세 개에서 이루어져요. 세 개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크리에이트 쉐어 푸시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어노니머스한 고객, 불특정 다수한테 메시지를 뿌리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자, 그 결과 고객들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걸 확보했어요. 고객이라는 걸 확보했어요. 이 사람은 식별된 고객이죠. 자, 그럼 메시지를 뿌릴 때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메시지와 그 식별된 소수에게 뿌리는 메시지가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다른 게 효과적이겠죠. 자, 이 녀석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채널이라고 한다면 자, 보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주로 이메일이나 푸시 메시지 아니면 CRM 같은 도구들이 있고요. 이 녀석은 자 메시지를 뿌리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식별된 소수. 식별된 소수는 실제 우리 제품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뿌리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채널이 나왔는데 이건 오토메이션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쉐어 푸시 같은 푸시 커뮤니케이션은 이유가 어쨌든 이게 고객이 됐든 마케터가 됐든 사람이 메시지를 뿌렸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계가 메시지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녀석은 스탬 메일 같은 게 있고요. 스탬 메일 같은 게 있고 아니면 챗봇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즘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면 가입하자마자 가입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뿌리죠. 메시지를 뿌리고 어떤 걸 구매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자마자 구매해서 감사하고 배송 시기는 어떻게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걸 사람이 보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팔러시가 있어서 정책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연구되는 건 챗봇.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형외과에서 성형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성형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게 밤 이제 새벽 2시쯤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 대부분의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는 응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저 리드들은 기다렸다가 다음날 9시에 다시 물어봐야 되죠. 근데 다음날 9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다음날 9시에는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가 문의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고객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챗봇은 어떻게 하냐? 자, 채팅봇이 있어서 문의할 때
자, 인공지능이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성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 해달라라든가 미리 대부분의 질문들은 80% 이상의 질문들이 중복돼요. 중복되면 미리 정의된 DB 값에 의해서 유저한테 응대를 해주면 유저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그 포커스를 갖고 있는 채널은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고도화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오토메이션을 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 오토메이션 쪽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마케터한테 필요한 역량이 자, 메시지만 잘 만드는 인문학적 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프로그래밍, 코딩 역량들이 필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딩 역량과 룰을 갖다 어떻게 세팅하는 역량에 따라서 생산성, 회사에서 생산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케팅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그 프레임워크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지원하는 시스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지원하는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자, 보면, 이게 보면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 커뮤니케이션, 오토메이션, 이런 걸 지원해서 내가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기업 관점에서는 이런 걸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회사들이 이런 걸 지원하는 회사들을 보면 여기 보시는 되게 많죠. 이 녀석들이 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오라클 엘로큐어, 오라클이라는 곳에서 엘로큐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어도비. 근데 오라클이나 어도비가 되게 그래도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포지셔닝 맵을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건 허브스팟이나 마케토라든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여기에 포지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역에서 거의 12년 이상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12년 전에 벤처를 만들어서 12년 동안 이 채널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라클보다도 앞서가는 회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워낙 소프트웨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포탈을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지원하는 시스템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포지션 맵 같은 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는 그 부분들은 뭐 허브스팟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했을 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SK텔레콤이나 그쪽은 마케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케팅이 진행돼요. 자,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마케팅 현업이 실제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거나 채널 초이스하는 게 없고요. 대부분의 마케팅 현업들이 하는 것들은 마케팅 캠페인 전략만 짭니다. 전략만 짜면 대부분 마케팅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뭐 전략 컨설팅이 와서 컨설팅을 도와주고 아니면 재리기획 같은 데 와서 메시지를 좀 더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전국에 있는 매장들을 뭐 꾸미는 일들은 또 다른 파트너가 진행을 해요. 매장을 꾸미는 일들은. 실제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 담당으로 간다고 하셔도 실제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디지털이 되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해외의 트렌드는 자 보면 마케팅 에이전시 쪽,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들이 요즘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P&G다. P&G는 직접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이제 에이전시가 아니라 마케팅 현업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뭐 해외에 있는 유명 브랜드들은 다 트렌드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도 마케팅 에이전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마케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아까 봤던 허브스팟이라든가 워드프레스라든가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뿌리고 그러고 나면 그 모든 마케팅 그 내용들은 디지털 채널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로그로 남습니다. 로그로 남아서
이 로그 안에 데이터가 쌓여요. 데이터가 쌓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으로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하는 시간이 뭐 3개월,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하면 한 일주일이면 성과가 다 나옵니다. 일주일 성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캠페인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 트렌드는 애자일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는 트렌드가 과거에 매체를 그 어떤 에이전시를 이용했던 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마케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이제 경영 쪽에 관심이 있으면 뭐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뭐 진로에 예를 들어 뭐 제일기획이다 아니면 오길비다 그런 그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 트렌드 경우에는 뭐 월스트리트에 나온 게 있는데 오길비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뭐 제일기획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길비 같은 곳에서 유능한 대학생을 그러니까 그 신입을 뽑기가 되게 어려워졌대요. 자, 그러면 유능한 신입을 뽑기 어려워진 이유가 그들이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구글에 가거나 페이스북에 가거나 P&G 같은 데를 가려고 하지 마케팅 에이전시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케팅 에이전시에 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 이제 디지털 채널은 크리에이터, 쉐어, 푸시, 커뮤니케이션, 오토메이션으로 대변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는 로그로 남습니다. 로그로 데이터가 남는데 이 로그를 보는 관점, 데이터를 보는 관점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데이터를 갖고 뭘 하려고 하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갖고 뭘 하려고 하냐? 자, 이 데이터를 갖고 좀 더 향상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주로 네이버라든가 아마존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그러면 자,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되게 다양해요.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되게 다양한데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좀 그 진행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건 자, 보면 이 웹사이트를 제가 분석하려고 하면요. 자, 웹사이트 URL을 딱 복사해서 분석 대상 웹사이트 쪽에 가서 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곳에다가 제가 이제 이 분석을 실시간으로 모델링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다 분석 대상 웹사이트 이름 입력하고요. 자, 핵심적인 건 자, 분석 대상 웹서버 쪽에 자, 여기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URL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URL만 전달해 주고 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데 기준 시간 정보를 자, 한국이라고 해서 셋업을 해주면 자,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도구에서는 자,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코드 하나를 줍니다. 이 코드 하나를 그냥 제가 분석 대상 웹서버 쪽에 조금 전에 제가 뭐 URL 하나를 줬고 코드 잡은 거 그냥 심었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그냥 그 셋업이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와서 보면 자, 리얼타임에 자, 지금 다시 이쪽 가서
자, 샵이라고 하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접속한 유저가 자, 지금 샵이라는 페이지를 지금 한 명이 이용하고 있고 다시 페이지를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서 블로그라는 걸 클릭해 보면 자, URL이 지금 템플릿의 블로그로 바뀌었죠. 그러면 실제 접속한 사람이 사용한 컨텐츠가 템플릿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데모로 보여주는 게 URL 하나를 갖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도구에 딱 심어 놓고 그러고 노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쌓이면 자, 우리가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게 고객이죠. 고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 접속하는 게 남자가 얼마나 접속했는지, 그 다음에 여자가 얼마나 접속했는지, 접속한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위에 보면 에이지로 보면 자, 연령대는 어떤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 구매율은 어떻게 되는지, 구매율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구매율에서 구매율이 높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 가장 구매율이 높은 세그먼트는 밑에 보시면 자, 8.54 평균은 6%인데 8%가 넘는 세그먼트는 여기 보면 자, 남성 35에서 44세가 유입량이 15.44%고 가장 구매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자, 우린 마케팅의 사요소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고객. 이 사람이 고객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고객이 있을 만한 채널에다 메시지를 뿌리면 됩니다. 근데 요 녀석 보면 자, 남성이고 35에서 44세 그분들이 있을 만한 대표적인 채널이 어딜까요? 자, 그러면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주로 공략을 하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면 이분들이 많이 있을 만한 채널은 거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쪽에다가 내가 마케팅 메시지를 배포한다면 내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우리 마케팅 메시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바꿔가면서 마케팅 전략을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전통 마케팅 대비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설명해 봤고요. 이걸 잘한 케이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디지털 마케팅이 뭔지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다면 실제 디지털 마케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의 기대 성과 모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되게 우리는 그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냥 소수 눈에 띄어서 입소문으로 전파되다가 슈퍼 커넥트에 도달하면 여기서 증폭 효과가 발생해요. 증폭 효과가 발생되고 이후 매스미디어까지 가세하면 매우 큰 확산 효과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전통 채널의 성과 모형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비용 대비 도달이 리니어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예산 없이는 효과적인 도달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선거 같은 경우에서 그 선거 공약집 여러분들 그 보면 선거 관련된 공약집 전부 다 한번 받아보셨죠. 투표권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선거 공약집을 집어넣은 후보가 있고 안 집어넣은 후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콘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걸 전국한테 다 배포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명 후보가 있는데 전 공약집 몇 명이나 배포했을지 그게 궁금했는데 저한테는 5개의 공약집이 배달됐어요. 그러면 10개의 후보는 10명 후보는 아예 이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채널은 바로 이거에서 비용 대비 도달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확산, 이런 것들이 전통 채널은 거의 불가능했던 성과 모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해서 소수 눈에 띄어서 입소문을 전파되다가 슈퍼 커넥트에 도달하면 여기서 증폭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후 매스미디어까지 가서면 매우 큰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잘한 케이스를 한번 놓고 보죠. 자, 케이스 중에 그 젯블루의 카마르게돈 캠페인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젯블루가 혹시 어떤 그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자, 보면 항공사예요. 항공사인데 요즘 보면 몇 개월 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되게 SNS에 유명해졌죠. 어떻게 유명해졌죠? 그 인종 그 보면 그 좀 약간 피부톤 색깔이 짙은 분 한 분이 그 정상적으로 티켓 구매했다가 그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게 SNS로 생중계된 다음에 시가총액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몇 천억이 빠졌거든요. 자, 근데 반대로 젯블루는 또 SNS를 활용해서 되게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를 해나갔어요. 어떻게 했냐? 자, 2011년 7월에 미국 서부에 그 405번 고속도로라는 게 있어요. 405번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보면 미국 그 뭐 UCLA까지 좀 관통해서 되게 중심이 되는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인데 이 도로를 보면 그 금, 토, 일, 월 4일 동안 폐쇄해서 공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걸 진행할 때 미리 몇 년 전부터 미리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연히 미국 생각하면 저 때 되면 금요일, 일요일 휴가 내면 아 되게 여유로운 4일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저걸 참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팍팍한 거예요. 어떻게든 회사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2011년 7월 되기 전에 엄청난 주목도를 갖고 요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날 같은 거 보면 민족 대이동해서 어느 시기에 나가고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 게 좋을지를 계속 방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걸 언론에서 엄청나게 주목도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회사는 다 이걸 갖고 한 4일 정도 이벤트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젯블루는 뭘 했냐면, 젯블루는 카마게돈 플라이오버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전개를 했어요. 이 채널들 중에 당연히 4달러짜리 편도 티켓을 판매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양끝단 405번 고속도로 양끝단을 하는데 편도 4달러짜리 티켓을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케팅 메시지는 자, 크리에이트 쉐어 푸시 커뮤니케이션 오토메이션 중에 젯블루는 어느 채널을 선택해서 마케팅을 진행했을까요? 기존 고객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메일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젯블루 이미 알고 있으면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뿌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신 이건 한 명당 하나밖에 티켓을 구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젯블루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너도 구매해라는 얘기가 되니까 입소문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입소문이 나오고 처음에 가벼운 입소문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자, 카마게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공항에다가 이런 입간판을 설치를 했어요. 샵 오버더 405. 이게 뭐죠?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로 자, 이제 이 안에 오면 실제 이제 편도 티켓을 딴 사람들은 온 다음에 이걸 찍어서 SNS에 올리라는 거예요. 올릴 때 해시태그로 샵 오버더 405, 405번 고속도로를 위를 우리는 날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비행 편명도 카마게돈이라고 편명을 바꿨어요. 카마게돈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지구 최후 날이 아마게돈이잖아요. 차 때문에 죽는 날이라고 해서 카마게돈이고 그 죽는 날 우리는 샵 오버더 405, 405번 고속도로 위를 날아간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도 보면 이게 만국 공통의 정서인 것 같아요. 제 큰 집이 안양인데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추석이나 그쪽 갈 때 보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안 막혀요. 근데 반대쪽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운전할 때 괜히 신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비슷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밑에 사람들 밑에 있는데 자기는 날아가니까 되게 신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했을까요? SNS에 엄청나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엄청나게 공유를 했고 그 결과 자, 젯블루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적절한 정보 설계를 진행한 거고요.
트윗에서 샵 오버 더 40이라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했겠죠. 자, 그 결과 샵 오버 더 40이라는 해시태그를 활용한 메시지 임프레션 수가 30억 뷰를 초과했어요. 미디어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주요 이슈로 다뤘어요. 자, 근데 젯블루 비용은 연료와 승무원 인건비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보면 성과 곡선을 보면 어떤 성과 곡선이 달성된 거죠? 밑에 있는 아주 적은 비용에 어마어마한 어웨어니스를 확보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번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는 반대의 경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어웨어니스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나쁜 의미로. 그렇지만 젯블루는 긍정적 의미로 엄청난 어웨어니스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기회로 단시간 내에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걸 잘 보여준 케이스예요. 특히 어웨어니스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예를 들어서 허니버터칩 같은 케이스도 대표적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비용 적게 여러분 포켓몬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보면 제 그 첫째랑 포켓몬고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아들이랑 좀 친한 아빠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런 일들이 SNS상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는 자,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 계속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어요. 대기업 쪽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케팅 예산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마소 캠퍼스를 만들기 전에 과연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은 회사, 작은 규모에도 과연 효과적일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지인이 그 인천 쪽에서 반찬 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만들면 반찬 가게 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홈플러스나 그런 거 있다면 거기에 입간판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찬 가게의 마케팅 방법은 BTL입니다. BTL.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찌라시를 만들어 뿌리고 아니면 그 옆에 현수막 같은 걸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마케팅이거든요. 자, 근데 BTL 마케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로 반찬 가게를 딱 만들었어요. 어웨어니스를 만들고 실제 요 녀석의 목적은 어웨어니스 플러스 퍼처스까지를 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BTL 마케팅만 가지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내 가게를 알리고 아니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때 이제 제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BTL 쪽에 현수막도 다 걸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블로그 만들고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마케팅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재밌는 게 자, 이건 워드프레스로 그 만들었는데요. 반찬 가게가 있잖아요. 반찬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여기 같은 건 내가 필요하다면 장바구니 담고 잠시만요. 자, 모바일은 모바일까지 지원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딱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찬 가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전단지 부리고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 이 반찬들을 그냥 전단지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반찬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 이걸 갖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모바일로 접속해서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하면 어떻게 되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도 마케팅을 좀 전개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카스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그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를 가지고 반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고객 데이터는 어디에 쌓이죠? 홈페이지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자, 불특정 다수를 통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전달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단무지를 장아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장아찌를 구매했는데 3개월 동안 더 이상 추가 구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BTL 정식으로 반찬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3개월 동안 만약에 구매를 안 하면 그분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예를 들어 장아찌 같은 경우는 재고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장아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물렁물렁해지면 상품으로서 가치는 하락해요. 근데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상품으로서 가치는 하락하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가족들이 먹어요. 가족들이 먹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상태가 있으면 그걸 다 사은품으로 만들었어요. 사은품으로 만들어서 3개월 동안 한 번 구매했는데 3개월 동안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SMS를 날리는 거예요. SMS를 날려서 이번 주에 방문하면 장아찌를 공짜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무료 쿠폰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실제 반찬 가게에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그분들이 무료 쿠폰 때문에 와서 그것만 딱 들고 나갈까요? 그거 갖고 가면서 다시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즉, 그 휴먼 고객을 다시 고객화를 시키는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 BTL에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환경 마케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이쪽은 지금 진짜 일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반찬 가게가 됐어요. 보면 반찬 가게인데 일매출이 200만 원이면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뭐 작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 디지털 중심에서 반찬 가게를 만든 다음에 의미 있는 성과를 한번 이뤄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도 효과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희 그 마소캠프라는 사이트에도 디지털 마케팅을 엄청나게 적용을 했죠. 그 결과 자 보면 자 이게 재밌는 곡선인데 여기서 보면 파란 곡선이 자 디지털 마케팅 쪽에 되게 유명한 교육기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블러터앤 미디어라는 좀 IT 관련된 언론사 혹시 아세요? 블러터 미디어라는 그 언론사가 있고요.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되는 언론사예요. 뭐 요즘 디자인하우스라는 곳에서 M&A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이쪽에서 블러터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이 블러터 아카데미를 운영한 지가 지금 현재 올해로서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7년 동안 성장한 곡선이 이런 성장 곡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마소 캠퍼스라는 걸 제가 만든 다음에 이 성장 곡선을 따라잡는 게 그 녹색이 마소 캠퍼스예요.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자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도 많고 비용도 많이 있는 회사가 6년 동안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는 적어도 비슷한 비용이나 비슷한 기간이 있어야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근데 디지털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는 6개월 만에 따라잡았고요. 저희의 이제 올해 목표는 이 성장 곡선을 저희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우위에 있을까?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조사 기관이 있는데 시밀러 웹이라고 하는 분석 기관이 있어요. 그럼 분석 기관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사이트가 한국 순위가 한 11,000등, 한국 내에서 마소 캠퍼스가 한국에도 웹사이트 운영하는 곳이 되게 많죠. 수십만 개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중에서 저희 등수가 한 11,000등 정도가 돼요. 11,000등 정도 되고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으로 되게 유명한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그쪽 등수가 한 600등 정도를 합니다. 600등 정도 하면 11,000등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블러터 아카데미가 한 9,000등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블러터 아카데미 9,000등 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6년인데 그걸 따라잡는데 6개월 만에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활용했던 건 페이스북 광고라는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했는데 저희가 1년 사이에 페이스북 광고의 효율성, 그러니까 전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면 6,6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통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20%, 30% 그런 게 일반적인 수치예요. 디지털이라는 환경에서는 뭐 100%, 1000%, 그 다음에 뭐 5000% 그런 수치에 대한 성장 곡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드렸어요. 디지털 마케팅 보는 관점을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젯블루 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반찬 가게 케이스와 마소 캠퍼스 사례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와 결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프트웨어와 결합돼서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은 좀 이런 식으로 결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 분석 도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 제가 아까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던 게 웹사이트 URL만 구글 어나리틱스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게, 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성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연령. 자, 성별, 연령별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성별과 연령 정보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이런 정보를 갖고 오는 걸 DMP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DMP라고 하는 건, 자, 우리나라 쪽은 좀 이게 많이 약하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어도비 이런 것들은 다 DMP라고 하는 걸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참고로 구글은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어제 이제 그 선거 그 대선 결과, 사전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뭐 리얼미터랑 그다음에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 닐슨 그쪽에서 그 출구조사를 갖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쪽이 방식이 좀 달랐어요. 한 군데는 실제 출구 쪽에 사람들이 쫙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서 나온 사람한테 누구 찍었어요? 물어본 다음에 그걸 집계해서 사전 출구 조사는 몇 %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다른 곳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안고 무작위 전화 추출을 했어요. 출구조사가 아니고 사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에서 보는 것들이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랜덤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보면 두 가지 예측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슷했을까요? 결과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둘 다 맞췄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 모집단을 예측할 때 랜덤하기만 하다면 표본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로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인데 모집단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이나 DMP 쪽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환경에서 표본을 수집해서 표본 갖고 모집단을 예측해서 정보를 설명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DMP라고 보시면 되고요. DMP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하는데 과거에는 내가 광고를 난 조선일보에 집행할게요. 아니면 네이버 메인에 집행할게요. 라고 했는데 DMP가 발달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자, 20대 중반은 여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하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 정보는 다 어디 들어있을까요? 다 DMP라는 곳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구글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구 통계 정보 이외에 여기 사람들이 보면 관심 분야 중에서 구매 의도 사용자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의도 사용자 세그먼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애가 2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한 상태예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관심사는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뭐 IT 기기들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IT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관심사가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 관심사예요. 근데 제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건 뭘까요? 40대 중반 남성이면 IT 컴퓨터, 노트북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성 가방 어떨까요? 제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여성 가방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높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 와이프한테 1년에 한 번씩 가방 하나 사주기로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년에 하나씩 가방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 장난감 구매할 가능성 높을까요? 실제 높습니다. 아마존 가서 요즘 보면 저희 애랑 저희가 그 너프건이라고 해서 장난감 총이 있는데 그거 갖고 지금 전쟁 아니라고 시간 많이 쓰고 있어서 장난감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럼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개인적 관심사는 IT 관련된 섹션이 제 개인적 관심사예요. 근데 구매 가능성은 장난감이나 여성 가방에 대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글은 클릭스트림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지메일을 로그인하고 나면 자, 인터넷에서 쿠키를 기반으로 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 게더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40대 중반 남성인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가서 그 보는 컨텐츠 영역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건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뭐 예를 들어 아마존 가서 구매하면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가능성이 이게 높다라는 걸 구성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이 바로 그 정보를 기반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구매 가능성 보고서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마케팅을 어떤 마케팅이 가능할까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마케팅이 가능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DMP랑 연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40대 중반의 남성이면서 여성 가방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 타겟으로 하면 자 40대 중반 남성인데 여성 가방을 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가 가방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가 명품을 갖다가 타겟팅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하면 노출 대비 실제 광고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머틱 바잉, 그다음에 DSP, DMP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이 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자동화. 모든 것들이 로그로 남잖아요. 로그로 남다 보면 로그를 기반으로 리타겟팅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는 모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 뭐 대머리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마케팅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성형외과에 지금 실제 집행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상에 수많은 대머리 관련된 콘텐츠를 뿌려요. 그걸 놓고 그 성형외과에 와서 가입을 딱 하면 가입하자마자 백서 같은 걸 계속 보내줘요. 이메일로. 대머리 일반적인 증상, 뭐 자가 증상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 4주 정도가 지나면 자가 증상 체크리스트를 보내줘요. 체크리스트가 끝나고 나면 자 그러면 대머리 증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무료 상담 쿠폰을 보내줘요. 자 무료 상담 쿠폰을 들고 성형외과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이제 헤어 관련된 제품들을 그쪽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사람이 개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두 다 자동화된 그 룰에 의해서 메시지들이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기 전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좌측에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메일 마케팅, 웹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블로그나 바이럴 마케팅,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하면 난 디지털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녀석들은 지금으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2010년 전까지는 실제 제가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저런 걸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 실시간 데모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온갖 도구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바뀌는 추세가 데이터 기반으로 콘텐츠 마케팅이나 개인화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구매를 갖다 극대화시킬 거냐, 그러기 위해서 리타겟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쪽으로 마케팅 트렌드는 현저하게 바뀌고 있고 이제는 기술과 밀접한 결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그냥 블로그를 딱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을 예측할 거냐, 예측한 힘을 가지고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리타겟팅을 할 거고 그를 통해서 가진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기 위한 도구들은 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무료 도구도 많고 유료 도구도 많고요. 공짜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과거 2010년 전에 대한 마인드에서 지금 현재 마케팅 마인드는 여기 보시는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 커뮤니케이션, 오토메이션 이걸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관점을 좀 가지시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 워드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허브스팟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케팅 역량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트렌드 특강은 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칼로리 쉐어링이라는 이름으로 결식 노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비만인 친구들이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비만인 친구들이 어플을 활용해서 칼로리를 측정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 칼로리만큼의 식품으로 실물로 기부가 되는 그게 결식 노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그 어플의 이용자들을 유입을 해서 어플의 기업 상품의 로고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광고 수익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그 식품 회사의 식품 실물로 받아서 그거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유통비나 관리비 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봤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실제 그 앱을 갖다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 칼로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다른 뭐 기업이나 외부 후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의 니드, 일반 고객 그 살을 갖다가 좀 이제 뺄 의지가 있는 사람과 후원 사이의 그 관련성이 얼만큼 있는지가 좀 약간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살 빼려는 사람이 그거 얼만큼 관심이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얘기는 그분들한테 결국 앱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가 창출되려고 한다면 다운로드 되는 숫자가 되게 많아야 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봤을 때 아이디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결국 두 가지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사용해야 된다. 두 가지 허들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진짜 사업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준비하고 있는 게 공유 경제 쪽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우스 쉐어링하고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 공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벤처를 창업함에 있어서 그 국내 교육기관 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세 가지 솔루션을 합쳐서 하나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같은 팀원끼리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하우스 쉐어링 공간과 함께 그리고 밑에 1층에서는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제공하는 한편 그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소셜 벤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또 학교랑 연결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학교 그리고 뭐 정부기관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나의 토탈 솔루션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리고 문제의 크기만큼 사업의 크기는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역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위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카드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그 문제를 비슷하게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곳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부된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쟁사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핵심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콘텐츠가 그러면 얼마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섭외를 하거나 만들 수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화 포인트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쪽 시장에 대한 마켓 사이즈는 이미 검증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검증됐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역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차별화 포인트를 교육이라는 걸 붙였는데 그 녀석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들었을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피저블하냐.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제 다양한 뭐 창업 공간이나 그런 쪽에 그러니까 교육들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들은 그쪽 교육들은 재무라든가 인사라든가 법률 중심으로 하는 교육들은 되게 많이 제공이 돼요. 근데 조금 설명드렸던 인사, 재무,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한테는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뭐 스타트업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생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니드들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직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별화 포인트를 정말 피저블하게 좀 만들어내는 게 제일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맡은 달팽이 팀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온라인의 경우에 그 케이스가 굉장히 찾아보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할 수 있고 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교회 혹은 학교 등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이제 단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플리케이션의 채널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관심 컨텐츠들을 저희가 먼저 제공해서, 예를 들면 연애, 스포츠, 여행, 이런 맛집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저희가 먼저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쪽 영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혹시 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영역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굳이 좀 생각하신 배경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또 개인의 어떤 상황들인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네. 청각장애인이셔가지고 네. 그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청각장애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네. 제가 봤을 때 영역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제가 그 하나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 부분은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한국에서 만든 점자식의 닷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은 이제 제가 아시는 지인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서 점자시계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문자화 시키는 그런 점자시계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상용화까지 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청각장애인이라는 섹션은 되게 의미 있는 섹션인 것 같은데요. 그들의 문제점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 약간은 제가 느낌은 영역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그들이 정말 문제로 하는 것들을 찾았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 만든 분이 그 맹인은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맹인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되게 당연시 하는데 이분들은 스마트폰을 못 써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자, 이게 보면 카카오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시간으로 점자화 시켜서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되게 명확했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쓰도록 할 거냐라고 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고, 이게 실제 사업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지금 결과들이 좀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각장애한 분이 갖고 있는 불편이라는 건 되게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은데 그분들은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가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가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가설 이외에도 혹시 지금 초기 스타트 단계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느끼는 정말 불편한 점이 과연 커뮤니티냐 아니면 다른 점이 있냐,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도 결과가 커뮤니티화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역 자체는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해보시면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문제를 좀 더 공감하려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영화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비싼 촬영 장비나 장소 대여, 마케팅 등에 소모되는 비용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힘들게 영화를 제작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독립영화 배급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본전조차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독립영화 배급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독립영화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음에도 영화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현재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영화 제작자들의 영화 배급과 소비자들의 영화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그 온라인 사업과 연동하여 오프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무비트럭이라고 현재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나 상영 스크린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독립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화 제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조금 더 계약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 방식보다 조금 더 생산자를 배려한 그런 계약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고가의 촬영 장비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여해주는 장비 대여 사업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 자체는 뭐 생각해 보면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 영역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을 어디로 볼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갈지, 무비 트럭으로 갈지, 아니면 장비 대여로 할지. 왜냐하면 작은 회사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영역 자체가 다 각각 하나의 사업 꼭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역이에요. 근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성공한 다음에는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처음에 스타트점을 뭘로 할 거냐라는 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비트럭이다 아니면 뭐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초기 투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실제 경쟁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미 뭐 네이버 TV라든가 실제 온라인 생산자라고 한다면 뿌릴 수 있는 배급 플랫폼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신생하면서 그걸 촉화적으로 그 경쟁에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일단 스타트를 한번 해보는 건 장비 대여, 아까 그 공유 경제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에 대한 니드는 되게 명확할 것 같고 그런 장비를 갖고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그분들의 니드를 이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들은 충분히 시작해 볼 만한 사업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영역을 다 도출했는데 세 가지 영역 다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영역에서 내가 어느 점 그거 갖다 이제 그 주로 그 마케팅에서는 비체드 마켓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시장 영역은 되게 커요. 근데 처음에 시작점을 어디로 할 거냐. 시작점은 내가 경쟁할 수도 있고 경쟁 우위가 있을 만한 영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먼저 잘 선정해서 들어가면서 계속 독립영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넓혀 나가고 DB를 확보할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보 내비게이션 어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국내 120만 명 정도 되는 지체장애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들이 성남, 제주, 서울, 뭐 전라도 약간 이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이 어플들을 통합해서 이 데이터를 일단은 수집을 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도입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장애인들을 넘어서 유모차라던가 그리고 노인 이렇게 고객들을 점차 넓혀가는 데 일단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체장애인은 이동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고민들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업의 시작점은 결국 제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고객의 문제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의 문제 인식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제공할 거냐 그걸 결정한 게 사업을 갖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는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푸는 방식이 어플이냐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시는 분 지인 중에 한 분이 실제 지체장애인 그 친구가 있어서 그분을 도와주는 간병인 비슷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국가가 예산을 써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등학생 학생인데 이동하려면 이동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 아시는 분이 직접 학교까지 이동을 시켜주고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까지 이동을 도와줘요. 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뭘 찾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면면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은 전 공감이 돼요. 그분들의 이동권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해결하는 게 제공하는 게 과연 그 사람들 입장에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일지 아니면 약간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 그 사람들을 보는 건 아닐지 그건 진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같이 체험하면서 그 사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공감하고 좀 그 고민해보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아리즈 웰이고요. 처음에 모티브는 인스타그램이 되게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에서 착안해서 저희는 상반되게 네거티브로 해서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SNS를 만들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요약을 하자면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SNS를 저희는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경이 막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가 잦은 현대 시대에서 이제 막 백수들도 있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괴리감도 있고 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뭐 막 마른 사람 이런 괴리감이 많은 것처럼 그 사이 속에서 되게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정서적인 불안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요즘에는 또 막 연예인들도 막 공황 장애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도 그런 사람 거기서 노출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공개적으로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트리플래닛 김용수 대표처럼 처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 같은 걸로 이렇게 수익을 그런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SNS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1차 피어 고객으로 대학생들을 먼저 잡아서 대학생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SNS를 구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중요한 게 단순히 공감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과적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그런 상담 요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SNS 설계하고 그래서 거기에 바탕으로 좀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SNS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가 되게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건 고객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고객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타겟으로 잡은 건 약간 우울하거나 어떤 공감이 되게 필요한 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층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니치예요. 숫자 자체가 되게 니치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대중화시키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학생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층이 같은 고객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좀 약간 뭐 우울하거나 그런 필요가 있는 고객층과 일반적인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요. 그렇다면 전달하는 메시지도 틀리고 필요한 서비스 종류도 달라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러니까 SNS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약간 규모가 큰 부분이에요. 큰 규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접근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뭐 힐링할 수 있는 상담센터다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것들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스타트는. 근데 그게 온라인 공간이 된다면 온라인 공간은 그 순작용과 역작용이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공간 같은 경우는 생긴 것처럼 일배라든가 어떤 공간 되면 되게 부정적이 되잖아요. 이게 공간이 만약에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자체가 되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철저하게 CUG, 클로즈드 네트워크가 돼야 될 거고요. 클로즈 네트워크에 거기다 보면 익명 중심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순간 이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가 되게 리스키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요 녀석은 마치 약간 이제 심리적인 오프라인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오프라인 심리상담센터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 심리상담센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분석하시고요. 그걸 심리상담센터를 그대로 내가 온라인 쪽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개형 SNS를 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한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리스크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과 주장원입니다. 아까 예를 들으시면서 이제 제트블루는 카라마게돈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SNS 등에 올려서 이런 걸 예측을 했다고 하셨고, 또 반찬 나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BTL 같은 그런 기법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블로그나 뭐 배달 서비스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소 캠퍼스 같은 경우에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6,600%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성장의 바탕에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일단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찬 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온라인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BTL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도 같이 A/B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3개월 동안에 제가 찌라시도 돌렸고요. 그 옆에 보면 불법 현수막도 다 붙이고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BTL과 온라인 쪽 특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2개 운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수막에 있는 건 전화번호 A라고 만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는 전화번호 B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구글 아나리틱스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못 하잖아요. 하루 마감할 때 대충 이 전화기에서 대충 몇 번 정도 전화벨이 울렸습니까? 이쪽 전화기에서 대충 몇 번이 울렸습니까?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감으로 보면 이게 2배 정도 더 울렸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 BTL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실제 의미 있는 배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B 쪽에서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마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소 캠퍼스 케이스를 다루려고 한다면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쉐어, 푸시, 커뮤니케이션, 오토메이션 이걸 갖다 다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마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모델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 마케팅, 다양한 컨텐츠 마케팅과 페이스북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트에, 그리고 그다음에 광고라고 한 다음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 애드워즈, 페이스북 광고 그런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방법은 A/B 테스트를 엄청나게 했어요. A/B 테스트라는 건 A/B 테스트 타겟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객을 다양하게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고요. 고객이라는 건 고객 세그먼트를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관심사냐 그것을 쫙 나눴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온갖 야매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걸 적용해서 A/B 테스트를 고객 관점에서 A/B 테스트를 되게 많이 진행했고요. 거기서 이제 전환율을 되게 높였고요. 두 번째 컨텐츠 관점. 컨텐츠 관점에서는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온갖 컨텐츠 타입, 동영상부터 해서 카디뉴스, 일반 아티클 그런 것들을 계속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마케팅이라는 건 고객 그룹이 있고요. 메시지가 있고요. 고객 그룹도 다양한 A/B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메시지도 다양한 A/B 테스트를 했고요. 그 조합을 통해서 최적점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